자,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재무상태표의 마지막 남은 자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본을 하고 나서 우리 손익계산서나 다른 자본 변동표나 현금 흐름표 이런 것들은 왜 안 배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일단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재무상태표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항상 자산 항목 또는 부채 항목이 발생할 때 수익과 비용 항목도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계 처리는 나중에 중급 회계에서 우리 IFRS 15, 1115호에서 여러분 외국에서는 15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1115호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11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손익계산서는 됐고 자본변동표와 현금 흐름표는 여러분 우리 회계 원리 교양 수업의 과목을 뛰어넘습니다. 중급 회계에서 역시 배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자본이 마지막 단계인데요. 여러분 자본과 관련해서 또 짜증나는 게 있습니다. 이 자본은 역시 부채와 마찬가지로 발행자 입장의 회계 처리죠. 우리가 자본을 구입하면 뭐가 되죠? 주식이 돼서 자산이 되죠. 금융자산으로 인식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자본을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우리가 제일 처음 배운 회계 처리 기억나시죠? 제일 처음 배운 회계 처리에서 제일 처음 배운 회계 처리로 끝나는 거죠. 자, 그리고 자본은 상법에 많은 적용을 받습니다. 여러분 상법 보시면은 막 진짜 놀래요. 저는 처음 상법 공부할 때 회사 설립할 때 이런 말 좀 하면 이상하지만 변태설립사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고 깜짝 놀랐는데 또 이상한 말 되게 많아요. 뭐 임무를 해태할 경우 해태? 여러분 뭐 무슨 옛날 과자 만드는 회사였죠. 뭐 이런 한자어가 되게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 법제처 가서 상법을 뭐 어떤 법도 마찬가지예요. 상법이든 무슨 법이든 한자 변환하기 있거든요. 한번 눌러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다 뭐 이런 거 빼고 다 한자예요. 대부분. 그래서 이 상법을 우리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 상법에서 주식회사의 엄격한 뭐 자본 충실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을 구비한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이러한 지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본을 공부하면 자본이 어렵지 않지만 지금 우리 처음 보잖아요. 상법 배운 적 없죠. 그러니까 자본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자식 용어도 상당히 어렵고요. 자,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도대체 이 자본이 뭔지 그리고 자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배당금 회계처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가지 자본을 조달할 때 회계처리 이미 하지 않았냐.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요거보다는 조금 복잡합니다. 자, 그것과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을 통한 배당 회계 처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우리 상법에서는 주식회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회사들을 보면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뭐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약간 조합 같은 형태고 거의 뭐 현실에서 찾기가 힘들고 대부분이 뭐예요?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경우는 이렇게 가로 치고 주자가 써 있죠. 주식회사임을 상법에서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유자가 써 있습니다. 가끔 볼 수 있어요. 뭐 술 나르는 회사들 또는 이런 명품 수입 회사들이 유한회사예요. 이 유한회사는 주주의 수가 50명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시장에서 거래는 거의 안 되고 있죠. 주식회사는 주식의 발행 수라든지 종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짧게 쪼갤 수도 있죠. 그래서 어때요? 삼성전자 주식 액면 금액 얼마인 줄 아세요? 100원이에요. 100원. 100원밖에 안 해요. 옛날에 5,000원인데 100원으로 줄었습니다. 자, 그래서 100원밖에 안 하는 이 주식이니까 수억 주가 발행되죠. 그렇죠? 수백억 주예요, 사실은. 자, 수십억, 수백억 주가 발행되다 보니까 대규모의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또 시장에서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대규모의 자본을 신속하게 조달할 때 이 주식회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꼭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회계 처리도 역시 주식회사에 대한 내용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회사는 무시하고요. 자, 그래서 주식회사 입장에서 자본의 구성 요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자본잉여금, 그러니까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손익 누계, 자본조정, 이 5가지로 되어 있죠. 자, 그 중에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은 납입자본이라고 해서 배당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이유는 간단합니다. 옛날에 17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사우스시 사건이라고 해서요. 남쪽 바다, 뭐 이런 뜻이에요. 사우스시. 자, 그래서 뭐냐면 이 회사가 그 당시 대항해 시대가 끝나고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우스시 회사 이름이, 그래서 남해 회사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저기 저 남아메리카에 엄청난 부를 발견했다. 재산 보고가 있다. 뭐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던 뭐 수입을 하던 부자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주주를 모았어요. 주식을 막 뿌려서 발행을 했죠. 근데 이 회사가 돈을 받고 영업을 하진 않습니다. 어떤 짓을 하냐면 그 주주들한테 납입한 자본으로 배당금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주주 입장에선 좋죠. 영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배당금을 바로 주고 꼬시는 거예요. 주주를 3명 데리고 오면 걔네 돈 띄어서 너한테 줄게. 이런 식으로. 어때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회사죠? 그렇죠? 피라미드 회사입니다. 자, 이런 회사들 어때요? 피라미드의 정점에 서 있으면 부자가 되지만 보통 우리 어때요? 피라미드의 바닥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돈 다 털리고 망하죠. 자,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런 피라미드 회사가 어때요? 결국 내가 자석료 팔고 내가 뭐 물건 팔아가지고 내가 돈 되는 구조죠. 자, 그 당시 사우스시 회사가 바로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주가 납입한 돈으로 배당금을 주고 모자라면 주주를 또 모아서 배당금을 주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피라미드 회사의 붕괴는 더 이상 피라미드를 받칠 맨 밑바닥이 없을 때 무너지죠.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사우스시 주가가 하늘 높은지 모르다가 하늘 높은지 추락하게 됐죠. 그래서 영국에서 대략 11년마다 호황과 공황이 찾아와서 그 당시 만료인력의 법칙을 발명한 뉴턴도 쫄딱 망했어요. 사우스시 사건으로. 자, 그래서 어때요? 영국 국민들이 너무 피해를 보죠. 심지어는 막 자살하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설립 금지까지 하게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다가 한 100년 가까이 지났어요. 이런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금지하고 막 그러다가 영국에서 회사법이라는 법을 만들면서 처음으로 주주가 납입한 돈, 다시 말해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은 배당을 하지 말자. 상법에 아예 명확하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럼 배당은 어떤 걸로만 한다?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해서 벌어들인 돈. 우리 배웠죠? 손익계산서에 뭐예요? 당기순이익입니다. 이 당기순이익을 쌓아놓은 걸 이익잉여금을 하고 있죠. 이익잉여금을 통해서만 주주들한테 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런 피라미드 회사들이 사라지게 됐죠. 주식회사에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한다고 가장하고 나쁜 짓을 하던 회사가 사라지고 건전하게 우리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법이 출현하게 된 게 이 주식회사가 번창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눈을 피해서 아직도 이런 금융 피라미드를 만드는 회사들이 종종 있는데요. 메이도프라고 나스닥 회장이었던 메이도프가 그런 폰지 사기, 우리 피라미드를 폰지 사기라고 하는데 이 폰지 사기 같은 짓을 해서 650억 불의 피해를 봤죠.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150년형에 처해서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자, 그래서 결국 감옥에서 죽은 거죠. 자, 이런 큰
이런 사건들을 견뎌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상법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5가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자본조정. 우리가 이 중에 안 배운 건 자본잉여금입니다. 자본잉여금 뭐냐면 우리가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해서 주주들이 지급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에도 액면가액이 있습니다. 우리 주권이라고 하는데 이 주권에 써져 있는 금액, 아까 삼성전자 100원이라고 그랬죠. 100원을 초과해서 지금 얼마에 거래돼요, 여러분? 7만 원, 8만 원, 9만 원 막 이렇게 거래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를 더 주고 사는 거예요? 100원인데 거의 7만 원, 8만 원 더 주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100원 뺀 나머지가 다 주주가 납입한 돈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삼성전자 1년 영업이익 보세요. 얼마예요? 몇십 조죠. 그렇죠? 자산 총액 몇백 조예요. 이런 회사 있는 게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일이죠. 심지어는. 자, 몇 개 안 되는 거대 기업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 따라서 이런 회사들이 어때요?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니까 그만큼 배당에 대한 기대, 주식의 시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반영돼서 어때요? 가격이 이렇게 높게 형성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자본잉여금은 액면금액을 초과해서 주주가 납입한 돈을 자본잉여금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이익잉여금은 뭐였죠? 당기순이익이 쌓인 것.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배웠어요, 우리. 놀랍게도 배웠죠? 언제 배웠죠? 우리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실현 손익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또는 환율 또는 공정가치평가, 주식의 또는 채권의 공정가치평가로 인해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다시 말해서 실현되지 않은 이익인데 결국 주주의 기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고하자라는 게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고요. 자본조정은 분류가 애매한 것들인데요. 최근에는 뭐 이게 IFRS에서는 이 분류가 5가지로 돼 있다. 뭐 이런 규정이 없어요. 이건 국가마다 상법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자율적이죠. 그래서 IFRS에서도 이런 구체적인 배경을 제시하진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흔히 분리되는 상황이 이렇게 분리가 된다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의 구성 요소를 알아봤으니까 이제 주식 종류를 한번 알아보죠. 여러분 주식 종류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실 필요는 없고 딱 2가지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보통주와 우선주. 보통주, 커먼스탁, 우선주, 프리퍼드 스탁. 2가지만 구분하면 되는데 우선주가 뭐냐? 여러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왠지. 그렇죠? 보통주는 무슨 평민 같죠? 우선주는 좋아 보이고. 근데 아닙니다. 우선주는 의결권은 없어요. 여러분이 주주총회 가면 우선주 갖고 가면 왜 왔냐고 그래요. 가세요 그래요. 누구만 참석할 수 있어요? 보통 주주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주는 뭐냐면 회사가 배당을 지급할 때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지급하잖아요. 그때 배당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 단 너는 배당을 먼저 받는 대신 의결권은 없다. 이런 거죠. 배당만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좀 신기한 현상이 있어요. 우선주인데 사람이 좋은 건 줄 알고 막 삽니다. 가격이 비싼 경우가 종종 있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보통주가 의결권 있는 주주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이 우선주와 보통주의 개념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 우선주에서 누적적, 비누적적, 참가적, 비참가적, 전화우선주, 상하우선주 이런 형태가 있다라는 그냥 느낌만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 의결권 주주총회 가면 여러분 막 밥도 사주고 가끔 그 기념품도 줘요. 뭐 들고 가야 돼요? 보통주주라고 가야 돼요. 우선주면은 안 줍니다. 배당만 우선할 뿐이다.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식 발행 회계 처리.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까지 차변, 현금, 대변, 자본금 이렇게 했는데 현실에서는 여러분 우리 주식 발행도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액면 발행 3가지가 있는데요. 기분 좋게도 현실에서 액면 발행과 할인 발행은 한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사건입니다. 대부분 할증 발행이죠. 다시 말해서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건데요.
삼성전자 액면 금액이 100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7만 원이라고 했죠. 8만 원, 9만 원.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액면 금액인 자본금을 초과해서 들어온 돈이죠. 이게 바로 자본잉여금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예를 들어 액면 금액 5천 원짜리 주식을 7천 원에 발행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현금 7천 원 받았겠죠. 한 주 발행했다고 가정하면. 그럼 자본금은 얼마예요? 액면 금액인 5천 원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액면 금액을 초과해서 들어온 2천 원. 이걸 뭐라고요? 뭉뚱그려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계정 과목을 주식 발행 초과금, 신주를 발행할 때 액면 금액을 초과해서 들어왔다 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부분 할증 발행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사에 대한 어떤 미래 전망, 기대, 배당에 대한 기대,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 가치가 있으니까 주식을 사는 거죠. 따라서 액면 금액보다 항상 높이 거래된다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배당금 지급 회계 처리인데요. 많은 회계책에서 배당금 회계 처리를 처음에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이게 되게 사실 저는 별로 보기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헷갈려요. 어려워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당금 회계 처리는 저는 제일 뒤에다 놔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배당은 항상 어디에서 지급된다고 그랬죠? 이익잉여금에서 지급됩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의결을 할 때는 보통 정기주주총회 2월에서 3월 사이에 있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하거나 최근에는 배당을 많이 지급해도 된다는 어떤 신호로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면 중간 배당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배당금을 지급을 하는데 보통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할 때 결의를 하는 순간 서로 다른 실체인 우리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겼죠. 따라서 원래 배당금을 곧바로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차변에 이제 이익잉여금을 없애줘야 돼요. 이익잉여금을 대신 배당으로 지급하는 거니까 이익잉여금을 줄여주고 현금을 지급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현금을 바로 주진 않아요, 보통. 결의만 했을 뿐이지 현금은 며칠 있다 줍니다. 또는 몇 달 있다 줄 수도 있죠. 따라서 차변의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주주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회계 처리하면 되죠. 미지급이 뭐예요? 회사 입장에서 아직 주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부채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배당 결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하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현금 제고해 줘야 되죠. 대변에 써주고. 그리고 의무가 소멸됐죠. 배당금을 갚았으니까. 미지급이 더 이상 아니죠. 따라서 미지급 배당금을 없애주면 됩니다. 이게 올바른 회계 처리고요. 많은 책에서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데 배당금이란 계정 과목보다는 이익잉여금을 이렇게 다이렉트로 제거해주고 미지급 배당금이나 현금을 지급하죠. 물론 여러분 배당은 현금 배당도 있고요. 주식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 배당이라고 하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 배당을 해도 결국 어때요? 주식을 주니까 자본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왜? 배당 지급한 것만큼 주식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결국 자본의 전체 크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식 배당하는 게 별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그대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으면 좋아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는 주식 배당을 하면 어떤 긍정적인 신호 효과로 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주식 배당도 있는데 주식 배당의 경우는 역시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면 이익잉여금을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자본 조정으로 보통 처리하고 나중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어떻게 다시 자본금 신주 발행 회계 처리를 하는데 결국 자본의 크기는 변하게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당과 관련해서 회계 처리를 살펴봤고요. 그래서 자본의 회계 처리는 두 가지. 신주 발행 회계 처리와 할증 발행일 때, 그
그 다음에 배당 지급, 현금 배당 지급 회계 처리 두 가지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회계 원리에서 우리 충분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배당의 종류와 다양한 주식 관련 사건들이 있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방금 말씀드렸어요. 사실 현금 배당만 있는 게 아니라 주식 배당도 있다 말씀드렸고요. 주식 분할도 있습니다. 주식 분할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액면 금액을 나누는 거죠. 삼성전자가 원래 5,000원이었어요. 여러분 한 주당 액면 금액이. 근데 100원으로 떨어뜨렸죠. 50대 1로 분할한 거죠. 근데 한 주 갖고 있던 사람은 50주가 생긴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액면 금액 5,000원일 때 여러분 주식 가격이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 주당. 저 한 주를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사람 많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증권을 쪼갠 거죠. 쪼개면은 이제 6, 7만 원이면 한 주 살 수 있죠. 수요자가 늘어나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역시 사실 자본시장의 어떤 완전 자본시장이라고 본다면 자본의 크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주식수만 쪼갠 것 뿐이죠. 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주식 병합도 있습니다. 주식 병합은 뭐냐면 우리 주식이 100원이에요. 너무 생피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100대 1로 합치자. 100대 1로 합치니까 한 주당 어때요? 100원 곱하기 100 해보세요. 10,000원 정도 되죠. 액면 금액이. 그래서 주가가 100원짜리가 좀 올라갈 수도 있죠. 10,000원 가까이. 자, 그러면 어때요? 회사들이 좀 좋아 보이죠? 이런 주식 병합을 하는 경우도 있죠.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주식 분할은 주식 수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증자 감자는 뭐 먹는 감자가 아니라요.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죠.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뭐 어떤 사유에 의해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보통 슬픈 일일 때 소각하죠. 많은 회사들이. 아니면 상장 폐지할 때, 상장을 그만둘 때. 나 이제 상장 안 하고 우리끼리 먹고 살래 할 때 기존 주주들한테 주식 사서 태워버리고 상장 폐지되죠. 그런 경우 있고 또 주식이 부족하면 늘리는 경우도 있죠. 이런 증자라고 하죠. 자본을 증가시킨다. 자본을 감소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자세한 상황은 여러분들이 역시 앞으로 회계원리 중급회계에서 공부하시면 되니까요. 이런 용어가 있다. 우리 실생활에서 회계 용어를 봤는데 회계 공부했는데 이런 거 모르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한번 자본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최근에는 이렇게 부채 자본, 우리 지금까지 부채 자본 배웠는데 이게 부채인지 자본인지 도대체 애매한 것들이 나타나서 어디로 분류를 해야 될지 모르는 항목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최근에. 특히 IFRS 도입하고 나서 자본시장이 고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도 다양해져서 부채와 자본이 섞여 있는 상품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금융상품 같은 경우 우리가 복합금융상품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게 전환사채와 신주증권부사채, 뭐 전환우선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복합금융상품이죠. 자, RCPS라는 거는 우리가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이라고 해서 전환 상환 우선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환 상환 우선주 최근에 많은 회사들이 상장을 하거나 우리 엔젤로부터 돈을 받을 때 스타트업들이 또 유니콘이라고 하죠. 이런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 최근에는 이게 자본인지 부채인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스탁이잖아요. 프리퍼드 스탁, 우선주인데 이 우선주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부채랑 비슷한 거예요. 뭐 리픽싱 조건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게 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현실에서 존재합니다. 또 영구채, 퍼페추얼 본드라고 하는데요. 뭐 두산인프라코어가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영구채 같은 걸 발행했죠. 자, 근데 논란이 많았습니다. 분명히 영구채죠. 그러면 이거는 사채와 비슷한 부채의 성격을 가졌는데 영원히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이에요. 그럼 이거는 마치 계속기업의 가정을 하는 보통주와 비슷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자본에 가까운 측면이 있고 실제로 자본으로 분류했습니다. 물론 그 영구채는 우리 뭐 스텝업이라는 다양한 복잡한 조항, 사실은 만기가 있진 않지만 빨리 갚아야 되는, 그러니까 스텝업은 뭐냐면 이자율이 점점 올라가요. 계단 올라가듯이.
그럼 어때요? 이자 부담 때문에 갚아야 되죠. 5년마다 이런 스텝업 조항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부채 아니냐 이런 주장도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서 이런 복잡한 상품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재미있는 현상들, 재미있나요?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려면 나중에 중급회계에서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4장 부채와 자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자본시장에서 이제 여러분이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배우는 다양한 지표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